엄마, 나한테 말 못한 게 뭐예요? 새벽녘 병든 어머니의 미열을 식히던 청년병이는 그날 처음 듣는 의미심장한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찾아온 낯선 변호사. 당신은 이 여인의 친자가 아닙니다. 17년간 믿어온 가족, 피보다 진했던 사랑, 그리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진짜 어머니의 존재.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진짜 엄마가 그를 만나자마자 요구한 건 신장 하나였다. 무엇이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병희의 삶은 완전히 뒤집힌다. 병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21살 청년의 얼굴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고 베개 위로 흘린 침이 마르지 않은 채 굳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사이로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병희의 귀를 파고들었다. 67세 어머니 김순희는 어젯밤부터 계속 열이 났고 병희는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병을 했다.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여전히 뜨거웠다. 병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약국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걸으며 병희는 지난 10년간 어머니를 돌봐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와 둘이 살아온 세월이었다. 병희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온 병희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약을 드렸다. 김순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이며 아들을 바라봤다. 병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김순희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병희야,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병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아프면 말하지 말라고 달랬다. 하지만 김순희의 눈빛은 간절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병희는 어머니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천천히 말하라고 격려했다. 김순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병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병희는 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병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김순희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병희는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병희는 어머니의 이상한 표정을 떠올렸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한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병희는 어머니가 아프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신을 달랬다. 병희가 공장에서 돌아온 저녁, 집 앞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병희는 이상한 예감의 걸음을 재촉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어머니와 그 남성이 마주 앉아 있었다. 김순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남성은 자신을 변호사 박민수라고 소개했다. 박민수는 병희를 보자 일어나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병희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문서들을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출생신고서,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병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숨이 막혔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7년 전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바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가 실수로 바뀌었고 이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는 설명이었다. 병희는 박민수의 말을 듣는 동안 귀가 멍멍해졌다. 김순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병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이해할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진짜 친어머니는 박정숙이라는 여인이었다. 박민수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내며 보여줬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박정숙은 현재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으며 친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희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눈매가 자신과 비슷했다.
김순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17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왔다고, 병희를 너무 사랑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병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17년간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다. 박민수는 친어머니가 병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연락처를 건넸다. 병희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손이 덜덜 떨렸다. 세상이 온통 뒤바뀐 것 같았다. 병희는 사흘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민수가 남긴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봤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김순이와 병희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고 박정숙과는 99.9% 일치했다. 병희는 서류를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실이 너무 선명해서 부정할 수도 없었다. 김순이는 병희 방 앞에서 맴돌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기도 했지만 병희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 병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17년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아플 때 간병해주던 손길, 학비 때문에 고민할 때 보였던 미안한 표정들. 그 모든 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알 수 없었다. 넷째 날 아침 병희는 드디어 방에서 나왔다. 김순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병희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병희는 어머니 앞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짜 엄마를 만나보겠다고 하지만 김순이가 자신에게는 여전히 어머니라고 말했다. 김순이는 병희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연거푸 중얼거렸다. 병희는 어머니의 손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병희는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정숙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박민수는 기뻐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 주소를 알려줬다. 병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김순이는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고 병희의 등 뒤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다. 병희는 뒤돌아보며 어머니께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김순이의 얼굴에는 자신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가득했다. 기차 안에서 병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진짜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17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아온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했다. 병희는 가방에서 박정숙의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사진 속 여인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병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서 무언가 간절한 것을 느꼈다. 기차는 점점 대전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대전 대학병원 신장내과 병동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병희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동을 느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 문 앞에서 병희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투석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병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했다. 병실 안에는 야윈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박정숙이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팔에는 투석을 위한 굵은 관이 연결되어 있었다. 박정숙은 병희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병희도 마찬가지였다. 17년 만에 만난 친어머니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병희야, 정말 병이구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병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병희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17년 동안 너를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병희는 박정숙의 손길에서 낯설지만 그리운 느낌을 받았다. 박정숙은 병희에게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신생아 바뀜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아이를 키웠다는 것. 그 아이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어 병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박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렀다. 병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메어졌다. 진짜 어머니도 자신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박정숙이 갑자기 병희의 손을 꽉 잡았다. 신장 하나를 달라고, 엄마가 살아야 너를 더 돌볼 수 있다고 간청했다. 병희는 당황했다.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장기 이식을 요구받은 것이었다. 박정숙은 울면서 자신이 죽으면 병희를 영영 잃는 것 같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병희는 박정숙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진짜 어머니의 첫 번째 부탁이 이토록 무거울 줄 몰랐다. 병희는 집으로 돌아와 김순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정숙의 상태, 신장이식 요청,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김순희는 병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병희가 말을 마치자 김순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며 병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병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7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김순희와 생물학적 어머니인 박정숙 사이에서 갈등했다. 김순희는 병희의 고민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다만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병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줬다. 일주일 후 병희는 결정을 내렸다. 박정숙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한 것이다. 김순희에게 이 결정을 말하자 김순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수술 전에 병희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둘은 동네 사진관에 가서 오랜만에 함께 사진을 찍었다. 김순희는 평소와 달리 화장까지 하고 나왔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김순희는 병희를 꼭 안았다.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는 동안 병희는 박정숙을 자주 만났다. 박정숙은 병희가 올 때마다 기뻐했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병희는 김순희와 함께 보낸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김순희가 김밥을 싸준 일,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일, 성적이 좋을 때 보여준 자랑스러운 표정들. 박정숙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병희는 김순희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했다. 김순희는 병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여주었고 둘은 오랜만에 웃으며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김순희는 병희에게 낡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병희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상장들, 그리고 첫 월급 봉투가 들어있었다. 김순희는 이것들이 진짜 엄마에게는 없는 것들이라고, 병희의 소중한 추억이라고 말했다. 병희는 상자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병희의 신장 하나가 박정숙에게 이식되었고 둘 다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박정숙은 의식을 찾자마자 병희를 찾았다. 간호사들이 말려도 휠체어를 타고 병희의 병실로 갔다. 박정숙은 병희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이제 진짜 모자가 되었다고 울면서 감사를 표했다. 병희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몽롱함 속에서도 박정숙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병희가 회복되어 걸을 수 있게 되자 박정숙은 매일 병희의 병실을 찾았다. 과일을 깎아주고 몸조리 방법을 알려주며 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애썼다. 병희는 박정숙의 정성을 고맙게 여겼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17년간 쌓인 정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박정숙은 그런 병희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더욱 열심히 다가가려 했다. 퇴원날이 되자 박정숙은 병희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집으로 와서 진짜 모자로 살자는 것이었다. 병희는 당황했다. 김순희를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숙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김순희는 가짜 엄마라고, 이제는 진짜 엄마와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희는 박정숙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병희를 김순희는 반갑게 맞았다. 미역국을 끓여서 기다리고 있었고 병희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병희는 김순희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박정숙에 대한 미안함도 느꼈다. 신장까지 준 진짜 어머니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다. 병희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다. 박정숙은 퇴원 후에도 계속 병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집으로 오라는 요구가 강해졌다. 어느 날 밤 박정숙은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김순희를 욕했다.
남의 자식을 훔쳐 키운 도둑이라고 병희를 돌려달라고 소리쳤다. 병희는 그런 박정숙의 모습에 실망했다. 신장을 준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진짜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박정숙의 전화는 점점 더 집요해졌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어와서 병희를 재촉했다. 급기야 병희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벌였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병희의 진짜 어머니라고 소리치며 가짜 엄마와 살고 있다고 폭로했다. 병희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박정숙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박정숙은 병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앙되어 김순희의 집 주소를 알아내겠다고 위협했다. 병희가 계속 거부하자 박정숙은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구급차까지 불렀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라고 진단했다. 박정숙은 병실에서 병희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호소했다. 병희는 박정숙의 행동에 지쳐갔다. 진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강요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병희는 박정숙에게 시간을 달라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정숙은 17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을 준 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고 병희를 비난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병희는 김순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김순희는 병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병희가 편하게 진짜 엄마와 살 수 있도록 시골 언니 집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병희는 깜짝 놀라며 그럴 필요 없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김순희의 결심은 굳었다. 병희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자신은 이미 17년간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순희는 며칠에 걸쳐 짐을 정리했다. 병희는 그런 김순희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진짜 어머니를 만난 기쁨보다 키워준 어머니를 잃는 슬픔이 더 컸다. 박정숙에게는 신장을 줬지만 김순희에게는 17년간의 사랑을 받았다. 병희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달았다. 마지막 밤 김순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병희는 결심했다. 박정숙에게 진실을 말하고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병희는 박정숙을 만나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김순희가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런 식으로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박정숙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병희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점차 진정됐다. 병희는 박정숙에게 감사하다고 신장도 기꺼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박정숙은 한참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너무 조급했다고 병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17년 동안 기다린 그리움이 너무 커서 이성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병희는 박정숙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도 만나자고 하지만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며 지내자고 약속했다. 박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다. 김순희는 결국 시골로 떠나지 않았다. 병희가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렸기 때문이다. 대신 세 사람은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갔다. 박정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희를 만났고 김순희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박정숙은 김순희에게 고마워했고 김순희는 박정숙을 원망하지 않았다. 병희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갔다. 박정숙에게는 친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김순희에게는 지난 17년간의 사랑에 보답했다. 신장 이식 후 박정숙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다.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았다. 김순희도 병희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으로 더 건강해졌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박정숙과 김순희는 병희를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번져 있었다. 병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병희는 두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행복을 느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